네, 세라믹 재료의 특성 및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로켓이랑 스마트폰.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과 스마트폰, 결국에는 우리가 재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스마트폰과 로켓의 차이점,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사실 어찌 보면은 이거는 뭐 꼭 억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두 개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데 그중에 굉장히 큰 게 뭐냐면은 그 두 개, 로켓이든 세라믹이든 그 스마트폰이든 세라믹을 사용한다. 세라믹이란 재료를 사용한다라는 게 큰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로켓에서는 왜 세라믹을 이용을 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왜 세라믹을 이용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에서는 세라믹을 이용하는 큰 이유가 특히 이제 내열성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라믹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뭐 타일을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세라믹을 이용을 하여서 뭐 다양한 그 안에 이제 특히 이제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라믹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세라믹은 이런 내열성과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 그 핵심 그 부품에 해당하는 뭐 캐패시터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칩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서 세라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라믹에 기반한 재료를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라믹 그 스마트폰에는 세라믹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물질이 그 스마트폰에 사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ITO가 있겠습니다. ITO. ITO가 뭐냐면은 인듐 틴 옥사이드라고 하는데 인듐 틴 옥사이드라는 것은 그 인듐 옥사이드가 틴이 도핑된 인듐 옥사이드의 틴이 도핑된 이러한 구조의 일종의 인듐 틴 옥사이드라는 그런 복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듐 틴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는 세라믹과는 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세라믹은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 세라믹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죠. 과학적 특성이 좋죠. 그래서 세라믹의 경우에 좀 유리와 같이 굉장히 투명한 물질 또는 색깔을 띠는 물질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인듐틴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세라믹의 유리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인듐틴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ITO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전기 전동성도 있고 투명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애들은 굉장히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터치 스크린 같은 거를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또는 그 우리가 디스플레이 용도로서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과학적 특성과 전기적 특성을 모두 갖춘 재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상당수 디스플레이와 그런 스마트폰에서는 인듐틴 옥사이드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듐틴 옥사이드를 이렇게 대체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 최근에 와서 인듐틴 옥사이드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스마트폰이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뭘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나온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러한 것들은 그 얘네들이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얘네들을 굽었다 폈다 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 얘네가 이제 계속 굽었다 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유리를 계속 굽었다 폈다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깨지겠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특성이 뭐다? 그 메케니컬 플렉서빌리티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가 이제 메커니컬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ITO라고 하는 그 세라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유리잖아요. 취성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이렇게 굽었다 폈다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뭐로 써야 되냐? 이럴 때 이제 사용이 되는 재료가 기판부터 이제 바꿔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기판을 그 ITO 기반을 한 그 터치 스크린 기판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기판을 더 이상 ITO에 기반한 기판을 못 쓰고 폴리머에 기반한 기판, 그러니까 폴리머 सब스트레이트 이런 거에 기반한 기판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재로서 폴리이미드가 있는데 폴리이미드라는 이제 폴리머의 경우에는 굉장히 화학적으로도 안정하고 고온 공정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내산성, 내부식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러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적합한 소재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기계적 강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있는 그 이미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다른 그 투명 전극 재료를 코팅을 하여서 그래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실제로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할 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기판을 어떠한 그 기판을 쓸 것이냐 했을 때 이제 기존의 그 ITO 기판을 쓰기가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그 메커니컬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폴리머 그 중에서 이제 그 기계적 강도가 좋은 이미드 기반의 폴리 이미드 기반의 기판을 사용했고요. 그러면 그거까진 좋은데 그 위에 올려야 되는 투명 전극 재료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그 투명 전극 재료들이 대부분 이런 그 ITO 기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취성이 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위에 보통 이제 코팅 방법을 써서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코팅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계속 지나서 이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장 그 여기서 이제 로켓과 스마트폰 그런 사진에서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스마트폰에서도 설사 이제 ITO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많은 캐패시터와 소재에서 세라믹을 사용할 수 있고 로켓에서도 이런 열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많은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라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료를 그 크게 세라믹 그 다음에 금속, 그 다음에 고분자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 얘네들의 강점과 단점을 이제 각각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든 재료인데 복합 재료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세라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라믹의 특징, 그 다음 세라믹의 제조, 세라믹의 응용 이러한 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라믹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세라믹 특징은 이제 세라믹 재료라고 할 때 세라믹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은 이제 그 금속과 이제 비금속, 반금속이라고도 하는데 그 뭐 반금속 여기서 이제 비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할로겐 이런 애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반금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미메탈. 자, 여기서 세미메탈에 들어간 애들은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면은 뭐 알루미늄이 아닌 실리콘, 그 다음에 뭐 갈륨,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반금속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얘네가 금속도 아니고 그 비금속도 아닌 이거를 우리가 세미메탈이라고도 하고 메탈로이드라고 하는데 메탈로이드로 분류되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반금속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금속이죠. 자, 그러면 금속과 그 다음에 메탈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그 기본적으로 그 캐타이온으로 하고 나머지를 이제 N아이온 쪽에서 그 비금속을 함유하는 이러한 무기화합물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세라믹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세라믹의 경우에는 고온의 열처리 과정을 거쳐서 제조된 비금속 무기질 고체 재료를 통칭을 하고 이 비금속 무기질로 된 고체 재료는 똑같은 이제 이야기인데 금속성 원소와 비금속성 원소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그 세라믹 재료는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인 걸로 산화물, 옥사이드, 질화물
나이트라이드, 규화물, 실리사이드, 탄화물, 카바이드 이렇게 나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있는 그 재료 중에서 알루미늄, 지르코늄, 타이타늄, 그 다음에 납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 금속에 속하죠. 금속에 속하는데 걔네들을 그 산화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그 옥시전이고, 질화물로 만드는 것은 나이트로전, 그 다음에 규화물은 이제 실리콘, 실리사이드로 만든 애들은 실리콘, 탄화물로 만든 애들은 카본,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라믹에 대해서 이제 산화물, 질화물, 규화물, 탄화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물에 얘네들은 이제 열을 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열을 가해서 만들어진 비금속 무기 재료다라고 했는데, 뭐 열만 가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경우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세라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열을 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터링이라고 합니다. 신터링. 자, 이런 신터링 과정이 어떻게 이제 맨 처음에 최초 물질을 만들었든 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얘네들의 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페이즈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페이즈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뭐다? 그 신터링 과정이 되겠다. 자, 그리고 그 얘네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세라믹의 경우에는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열적, 기계적, 화학적으로 탁월 또는 유일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적으로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세라믹을 보면은 광물 이 원료가 있죠. 원료로서는 뭐 철광석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 이러한 그 자연계에서는 순물질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순물질로 존재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이라 하더라도 금만 이렇게 딱 금광을 우리가 캤을 때, 금을 이렇게 캐는 것은 정말 금광석이라고 했을 때 금이 물론 산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애들과 결합된 형태보다는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좀 그 복합화된 형태로 있긴 하지만 걔들마저도 이렇게 드문드문하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뭐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그 안에 들어갔더니 막 금으로 막 도배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 굉장히 이제 소수로 존재하긴 하는데, 다이아몬드라든지 아니면 무슨 마그네슘 이런 거에서 가끔 발견이 되긴 하는데, 거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금속이 단독으로 얘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라믹도 마찬가지고 금속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러한 자연계에서 다른 원소와 함께 복합체를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라믹을 특정 세라믹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그 특정 세라믹을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경우를 가져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원소를 가지고 와서 얘를 비율비로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얘를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의 세라믹 공정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가 뭐냐면은 이러한 가열을 통한 신터링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터링 공정을 통해서 안정화도 되고 상도 안정화도 되고, 얘네가 이제 연력학적으로도 굉장히 안정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게 신터링 구조인데, 그래서 세라믹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고온 그냥 퍼니스와 같은 고온 롤을 항상 가지고 있고, 이 롤을 그 용광로 같은 거죠. 이 용광로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원료 물질을 넣고 섞은 연료 물질을 넣고 한동안 이렇게 얘를 구운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이제 뭐 가서는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좀 멀리 내려간다면은 뭐 토기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청자나 이런 애들을 만들 때도 굉장히 얘네들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원료를 섞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든 다음에 구워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이러한 세라믹을 만드는 기본 공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이런 열처리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화학적, 물리적 처리를 한 다음에 고온 가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세라믹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뭐 부품으로 사용하든지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세라믹의 경우에는 그 얘네들이 비율비가 되게 중요해요. 비율비, 원소 간 비율비. 자, 원소 간 그 예를 들어서 무슨 A, B, C 원소로 이루어진 그 예를 들어 세라믹이 있다라고 하면은 원소비가 스토이키오메트리 같은 게 있죠. X, Y, G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이 A, B, C의 비율 X 대 Y 대 G 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다음과 같이 자 XYG 비율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 게 뭐 AX 그러니까 A 대 B 대 C가 뭐 1대 1대 1이 되든지 뭐 1대 1대 2가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비율비가 됐을 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딱 원하는 결정 구조가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물성이 나와요. 이런 구조가 안 되면은 물성이 우리가 원하는 물성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세라믹 하는 사람들은 구조, 그 다음에 조성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라믹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맨 처음부터 해서 프리커서 단계라고 하는데, 이걸 전구체부터 굉장히 디자인을 잘 해서 얘를 이제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든 다음에 이 파이널 프로덕트를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최초에 디자인한 이런 구조인지, 그 다음에 원소 비위가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우리가 그 타겟으로 했던 그 성능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라믹 재료에서 굉장히 이러한 열 처리 공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속의 경우에는 오히려 뭐 금속 뭐 A, B, C 섞어서 낼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철에다가 뭐 크롬 더했더니 뭐 스테인리스 스틸, 뭐 니켈, 그 다음에 무슨 몰리브데넘 이런 걸 더해가지고 얘네들의 특성을 좀 조절할 수 있죠. 기계적 특성, 그 다음에 내식성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지만은 아예 예를 들어서 베이스 메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이스 메탈이라는 게 있어서 베이스 메탈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얘네들의 성능을 개선하는 게 우리가 메탈에서의 성능을 개선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세라믹은 완전히 달라요. 세라믹은 ABC 비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성능이 확 바뀌기 때문에 세라믹이야말로 정말 많은 연구가 되지 않으면은 뛰어들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우리 지금 산업에서 세라믹 그냥 우리 사용하고 있는 기계류가 아니라 전자제품의 부품으로서 세라믹은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라믹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세라믹 연구가 가장 많이 된 나라가 독일, 뭐 일본, 미국 이러한 나라가 되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조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 조그만 차이 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하는데 그 포인트를 정말 캐치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실험을 촘촘하고 오랫동안 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일본이 잘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첨단 제품에서 일본의 부품이 작동을 잘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세라믹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거고요. 자, 세라믹의 예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실리카 이런 애들이 있고요. 알루미나, 산화 알루미늄, 그러니까 이산화규소, 그다음 산화 알루미늄, 그다음에 기타 화합물로 굉장히 다양한 세라믹들이 있다. 자, 세라믹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 생활에 활용이 되는데 뭐 에너지 생산, 절감, 그다음 환경 오염, 그다음에 고온 고효율 작동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품 소재로서 사용이 되고, 특히 이제 에너지 소재로서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에너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 뭐 솔라셀,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연료전지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에너지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여기서 뭐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것도 에너지라고 하고 에너지 저장하는 것도 에너지라고 하고 해서 에너지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다양한 부분에 다 중요 소재로 사용이 되는 게 뭐다? 세라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단열 재료로도 사용이 되고요. 발전 효율 향상, 뭐 연료 전지 재료, 뭐 2차 전지 재료 이런 것으로서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다? 그 세라믹이다. 자, 그다음 전자소자로서는 우리가 반도체, 그다음에 플라즈마, 각종 이제 전기 정보 통신 소재로서 이 부품에 들어가는 통신 소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게 전자소자다. 그리고 이제 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전 산업 영역에서 세라믹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라믹 재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라믹 재료의 특성은 지금 이제 여기 또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먼저 그 물리화학적 처리 및 고온 가공을 통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열, 내식, 내마모 절연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성, 반도체성, 절연성 등의 특수 기능을 구현 가능하고요. 강한 화학 결합으로 인해서 높은 경도와 취성적 파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밀 기계 가공으로서 장기간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애들이 다 세라믹 재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빨리 이야기했었는데 세라믹 재료가 결국엔 하나씩 이야기해 보면은 고온 가공과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얘네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의 경우에는 내열, 내식, 내마모, 절연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성, 반도체성, 절연성 등의 이제 특수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한 화학 결합으로 인해서 높은 경도와 취성적 파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줄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성, 반도체성, 절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라믹 재료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온 화합물이기 때문에 전도성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ITO 이런 애들은 얘네가 전도성을 가지면서도 세라믹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가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 여담인데 이러한 전도성도 얘네들이 얼마만큼 두께를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TO가 몇 나노미터 이상, 뭐 두께가 얼마 이상일 때 전도도가 나타나고 그 이하일 때는 또 전도도가 잘 나타나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세라믹도 얘네들이 이제 물성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별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라믹 재료의 경우에는 부도체로서의 전련성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반도체성 세라믹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라믹이 여기서 보세요. 전도성, 반도체성, 절연성 이 세 가지를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세라믹 재료가 특수 재료로서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결합이 강하죠.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을 기반으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화학 결합이 강하고 얘네들은 경도가 높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취성을 많이 가진 애들이기 때문에 경도가 높고 그다음에 취성에 의해서 취성적 파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경우에는 고정밀 기계 가공을 통해서 장기간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고정밀 기계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이제 굉장히 뭔가 우리가 원하는 정밀한 가공을 통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안정성이 있습니다. 내화학성이 있고 그 부식 안정성 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장기간 얘네들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동만 금속을 이야기를 할 때 금속의 경우에는 내식성이 좋지가 않죠. 물론 뭐 내식성을 강화한 그런 많은 금속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속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동 이런 애들, 뭐 황동 이런 애들을 이야기할 때는 청동 이런 애들을 이야기할 때는 얘네들이
그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부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부식이 되는 애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을 이제 길게 좀 부식이 안 되게 유지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올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유의 여신상 이런 거와 같은 이런 그 장식 뭐 스태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얘네가 처음에는 색깔이 황동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얘네들의 색깔이 바뀌죠. 바뀌고 또 얘네들이 외부의 이제 뭐 환경에 의해서 부식이 되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원래 색깔도 바뀌고 형상도 바뀌는데 반해서 지금 세라믹 재료는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100% 요거 맞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 석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칼슘 카보네이트 계열에 되어 있는 그 세라믹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또 뭐 내식성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자, 어쨌든 얘네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장기간 형상 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전기적 자기적 특성, 자성, 유전성, 반도체성, 그다음 과학적 특성. 얘들에 의해서 발광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 투명성이 있고요. 그다음 기계적 특성, 고경도 내마모성, 열적 특성, 내열성, 단열성. 우리가 이제 그 우주선, 그다음에 로켓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생체적 특성, 생체 안정성, 생체 융합성. 그다음에 화학적 특성으로는 내식성, 이제 촉매로서 이제 촉매에 주로 이제 서포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촉매 서포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라믹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하면은 얘네들이 뭐 케바케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얘네들이 부도체인 경우, 열 전기 부도체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그 이제 얘네가 이제 뭐 모든 게 뭐 다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어렵지만은 종류에 따라서 이런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보석류, 다이아몬드, 예를 들어서 사파이어, 그다음에 그 콜츠 이러한 애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경도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기계적 특성, 얘네들이 취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는 충격에 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연성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세라믹 제품과 제조에 얘네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약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이걸 약하다라고도 하고 취성이 좋아서 강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충격에 약한 것은 맞죠. 그런 거에 반해서 얘네가 잘 타지가 않고 내열성이 굉장히 좋고 용융 온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가 그 이온 화합물이기 때문에 용융 온도가 굉장히 높고 화학적인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반투명 또는 투명하고 투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랬던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각종 윈도우로 사용이 된다. 자, 윈도우는 우리가 보는 윈도우만 윈도우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윈도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화기에 사용되는 윈도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이런 데 사용되는 윈도우도 있고 그래서 투명한 특성을 가지지만은 얘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전기적, 자기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애들을 굉장히 이런 전자제품의 윈도우로서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세라믹의 트렌드를 이제 또 잠깐 살펴보면은 기존에 이제 가장 세라믹이 많이 사용됐던 게 뭐죠? 그런 도자기와 자기 같은 이런 요를 우리가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현재는 뭐 각종 기계, 부품, 근데 그 다음에 그 전자 제품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주력 소재와 주력 산업이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향후 그리고 뭐 이미 진행 중이죠. 그 4차 산업이 도래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차세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뭐 항공우주, 바이오, 로봇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다양한 소재가 사용이 되는데 그 소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세라믹이다. 자, 우리가 반도체 그 다음에 도체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반도체의 경우에는 뭡니까? 도체 대비해서 반도체가 유리한 가장 큰 장점은 반도체는 우리가 얘네들의 전기적 특성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재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밴드갭을 가져야 되는 재료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금속류들은 굉장히 뭐 열적, 전기적 그 전도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열적으로도 굉장히 잘 통하고 전기적으로 잘 통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야, 잘 통하다가 중간에 끊자. 그냥 잘 흐르지 마.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잘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쓰지 않으면 안 흐를 테니까. 그런데 그 이런 세라믹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밴드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밴드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핑을 통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리가 배리어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절.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을 뭔가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향후 이렇게 그 새로운 그런 디바이스를 할 때 이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그냥 뭐 그냥 좋은 거 이렇게 나쁜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딱 원하는 물성 타겟 물성이 있다. 그럼 거기에 맞는 그 소재를 선정하고 그걸 이제 그 피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굉장히 좋은 소재가 뭐다? 세라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세라믹이라는 소재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아직은 굉장히 조금만의 변화에도 굉장히 큰 물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라믹의 역사는 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석기 시대부터 사실은 이용했어요. 석기 시대는 뭘로 이용했습니까? 뭐 토기 이런 걸로 이용을 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뭐 토기를 이용을 하면서 뭘 이용했습니까? 도자기, 청자 이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도자기로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1800년대까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세라믹의 경우에는 그 뭐 이제 유리 같은 게 굉장히 큰 어찌 보면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50년대 이때 세계 만국 박람회에서 보통 지금은 이제 엑스포라고 하면은 그냥 뭐 엑스포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한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엑스포의 위상이라는 게 그 나라가 얼만큼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잘 나가는지 그 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바로메터를 이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그 나라의 스포츠 특히 이제 뭐 이거를 그 나라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딴다고 해서 그 나라의 그 전체 스포츠 수준이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그 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1등급 선수들은 이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표 선수들을 그 나라의 그 기술로서 대표 선수들을 보여주는 게 엑스포인데 그런 만국박람회가 처음 이제 개최된 게 그 영국에서 그 시작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자신들의 이제 그 업적을 일종의 자랑하는 것도 되죠. 거기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놀랐던 게 뭐냐면은 유리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수정궁이란 것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그때는 사실은 유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유리를 엄청나게 큰 유리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종교 시설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간 좀 근데 사실 윈도우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창이니까 빛을 끌어들이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예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빛을 끌어들이지 외부에서 이제 그 지금은 굉장히 당연한 유리를 이제 건물에다가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큰 유리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이러한 구조죠. 중정이라는 구조인데 외부에 이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지만은 이 안에는 이런 식으로 외부에 이제 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이제 중정 구조라고 하는데 건물에 있는 중정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외부에서 빛은 들어오면서 그 빛을 이제 그 안에서 쓰기는 하되 그 바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런 구조인데 근데 이제 그 수정궁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유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전에 사람들이 못 보다가 아니 이렇게 유리로서 그 지금은 어찌 보면 굉장히 흔한 이런 빌딩들의 형태인데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센세이션. 그러니까 유리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흔하게 보지만은 이 유리라는 것을 대량 생산해서 이게 그 유리라는 게 대표적인 세라믹이잖아요. 대량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역사가 오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한창 폭발적으로 발전하던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그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건축물들이죠. 건축물들에 사용되는 게 타일, 시멘트 이런 것들이 되고 건축물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벽돌들이 많이 필요하죠. 내화물, 내화 벽돌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20세기까지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우리가 이제 그 첨단 세라믹 이러한 트렌드로 옮겨가면서 전자제품 그리고 에너지 뭐 디스플레이 이러한 다양한 그 부품으로서의 얘네가 가진 그냥 이제 어찌 보면은 여기서 유리는 그나마 광학적인 특성을 이용을 하지만은 타일, 시멘트, 내화물, 벽돌 이런 것들은 열적 특성 외에는 얘네들이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그냥 튼튼함을 이용한 기계적 특성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얘네들의 그 우리가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얘네들의 물성을 이용을 하는 이러한 그 얘네들의 그 첨단 제품으로서의 후보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이제 물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재료를 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로서 최근에는 첨단 세라믹이 많이 연구되고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그 세라믹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라믹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류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고 특징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